네, 그러면 딥러닝이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그 쉘로 네트워크랑 딥 네트워크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쉘로 네트워크에서는 일단 예로 요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입력이 2개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총 8개입니다. 그리고 또 출력이 2개인 경우 이때 이제 총 파라미터 개수는 2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2 32개입니다. 이 커넥션들이 다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2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근데 이 x1에서 y1으로 가는 패스의 개수는 총 8개입니다. 여기서 얘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아니면 얘로 갔다가 가는 방법, 얘로 갔다가 가는 방법, 총 8개. 근데 딥 네트워크에서는 요 네트워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입력이 2개에 출력이 2개 맞죠? 근데 레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4개, 2개, 4개 이렇게 한 거죠. 레이어를. 그러면 파라미터는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2 하면 총 32. 방금 전과 똑같은 개수의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x1에서 y1으로 가는 그 패스의 개수는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니까 총 32개가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3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파라미터의 개수를 사용하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관계를 x1에서 y1으로 가는 다양한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잘 하는 거는 같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잘 모델링 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딥러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모델이 옳으냐,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사실은 맞냐 틀리냐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같은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도 더 많은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함수더라도 히든 레이어를 하나짜리만 가지고도 어떠한 함수도 다 모델링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히든 레이어 하나만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못하는 걸 딥러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또 다른 이 theorem이 뭐냐면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펑션들은 k개의 레이어로 잘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개의 레이어만 가지고 표현하려면 exponential size가 필요하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같은 파라미터 개수로는 딥러닝이 더 많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같은 급의 복잡한 거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쉘로 네트워크는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할 때도 파라미터 개수가 막 몇 백만 개, 몇 억 개 막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쉘로 네트워크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파라미터 개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메모리에 다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practically
쉘로 네트워크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딥러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쉘로 네트워크가 못하는 거를 딥러닝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딥러닝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요시아 벤조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쭉 쌓으면서 그 입력이 그 위에 레이어, 그 위에 레이어, 그 위에 레이어, 그 위에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이 데이터의 표현이 이제 바뀌는 거죠. 계속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에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결국은 레프렌테이션을 러닝해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레프렌테이션의 중요성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x, y는 보통 이제 이 데카르트가 고안한 이 카테이션 코디네이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그림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대략 요렇게 나눠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레프렌테이션을 싹 바꿉니다. 이 x, y를 폴라 코디네이트는 거리와 각도, 이렇게 여기서 거리는 이렇게 매저하고 각도는 여기서 세타 r.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r만 가지고 이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레프렌테이션 이렇게 바꾸면 이쪽이 r, 이쪽이 세타일 경우에 세타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r만 가지고도 이렇게 딱 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 이 딥러닝은 복잡한 데이터를,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해서 결국 이 태스크가 좋아하는 레프렌테이션을 찾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AI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Good representation은 the key다. AI에 있어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이 비주얼 프로세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비드 마와 같은 분은 이 비주얼 프로세싱은 비주얼 사이언스의 아버지, 비주얼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익스터널 월드의 인터널 모델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이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그 이미지들이 이제 뇌 속에 들어와서 인터널 모델은 결국은 인터널 뉴런들의 레프렌테이션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 가느냐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은 의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잘 우리가 원하는 표현 방식으로 바꿔가느냐 하는 거고, 결국은 good input feature는 성공적인 머신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레프렌테이션이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뇌에서도 비주얼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레이어를 거친다고 합니다. 최소.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 중에 하이라키컬한 레프렌테이션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 뇌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그 하이라키컬 모델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키컬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이미지 한 장이 딱 주어졌을 때에 매우 지역적인 로컬한 프로퍼티들을 쭉 찾게 되고, 얘네들이 점점 더 레이어로 올라갈수록
이제 파트에 대한 거를 찾게 되고 점점 더 올라갈수록 더 큰 컨셉들의 표현으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그 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딥러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표현 방법들, 표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실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프 힌턴 교수님과 러스 살라그틴더프 교수님, 이분이 학생일 때, 제프 힌턴 교수님 학생일 때 같이 쓴 논문인데, 이분도 지금 CMU 교수님입니다. 이분들이 쓴 논문에 보면 데이터가 딥러닝으로 점점 이렇게 학습이 될 때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hierarchical representation이 발생하고 훨씬 더 앱스트랙하기 좋은 표현들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기존에 LSA라고 하는 그 딥러닝을 하기 전에는 토픽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랑 딥러닝의 한 종류인 DA로 표현했을 때는 이 훨씬 더 컨셉들이 잘 세퍼러블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락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하이라키컬한 피처들이 딥러닝에서 훨씬 더 잘 표현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제일 밑에 레이어는 주로 이제 엣지와 같은 정도의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오브젝티브 파트, 예를 들면 이제 눈, 코, 입,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자체에 대한 개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컨셉은 훨씬 더 앱스트랙트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에 제일 밑에 레이어의 표현들을 표현한 거가 이제 이 픽셀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제일 위에 레이어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 레프렌테이션 스페이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일 밑에 레이어는 이제 3, 9, 뭐 이렇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이랑 9가 만드는 스페이스가 대략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3이랑 9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요 정도쯤에 아마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을 쫙 이었을 때 요 점 정도는, 이거는 3도 아니고 9도 아니에요. 대략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점점 더 레이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표현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을 잇는 요 점에 해당되는 입력 데이터는 대략 3이랑 9랑 비슷한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픽셀 스페이스,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표현에 가까운 거고, 위에 레이어는 우리의 개념에 대한 스페이스와 비슷해진다 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 이 처음 소개하는 내용과 그리고 실제 간단한 예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일단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험하실 수 있는 정도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만 일단 발췌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knowledge transfer입니다. knowledge transfer는 보통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태스크 1을 가지고 학습을 잘 한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도
이 태스크 1에서 학습된 난리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난리지를 트랜스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딥러닝을 하면서는 이 날리지 트랜스퍼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물론 뭐 좀 복잡하게 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스크 A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다 학습을 합니다. 그럼 대략 이 뉴럴 네트워크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태스크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를 학습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요 밑에 있는 정도는 쉐어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하이어리컬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밑에 부분들은 굉장히 로컬한 프로퍼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스크 A가 사자랑 호랑이를 구분하는 모델인데, 태스크 B는 예를 들면 고양이랑 토끼를 구분하는 모델이다 그러면 어쨌든 제일 밑에 레이어는 엣지 디텍터의 역할을 합니다. 엣지는 사자, 호랑이, 고양이, 토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은 굳이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눈, 코, 입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스크 B에 해당되는 요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요 네트워크는 기존에 학습된 거를 가져와서 조금만 수정해도 되고, 그리고 제일 밑에 레이어는 아주 조금만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 학습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구조를 거의 그대로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제 학부생들이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정도로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딥러닝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테크닉들을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대략 뭐 드롭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LSTM과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플로우를 컨트롤한다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조금 스파이스니스는 CNN에 대한 건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테크닉 하나하나들이 매우 의미들이 있고 또 성능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우선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애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바꿔보면서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중요한 거의 표준화된 테크닉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것도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테크닉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현해서 하실 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